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사전 통보냐 아니면 사전 문의냐, 지금 정치권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안이 바로 이겁니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기권과 찬성을 두고 벌인 논쟁 과정에서 북한에 문의를 하자고 했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그게 아니라 북한에 사전 통보를 했다. 바로 이래서 지금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요. 지금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안이 또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벌이는 싸움으로 번진다면 진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진실이라고 할 때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정치권은 이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왜 이렇게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이요. 이게 지금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그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할 때 우리 정부가 북한 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기권을 했다. 이런 내용을 쓴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는데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네, 참 이 문제가 이제 또 어디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누리당은 일단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그 대북 결재 요청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 공세를 높였습니다. 이전에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던 정부가 사실상 그 반대와 다름없는 그 기권으로 바꾼 것은 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을 이제 기만한 것이다. 국정원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북한에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 답은 어떻게 받았는지 좀 알아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 사태의 본질은 우리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을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회고록 내용이 틀렸다면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당장 고소고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가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의 그 확실한 그 기억과 근거를 가지고 썼다는 입장인 것 같고 반대쪽에 있는 쪽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장이. 네, 이제 이게 기억의 문제인지 하는 점이 이제 그 쟁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억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사실은 이 기억하는 게 다 다른 대목도 있기 때문에요.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그 기권하기에 앞서서 이 자신이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문재인 당시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제 그 송민순 이 당시 그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 김만복 전 그 국정원장은 이 북한에 물어보면 뭐 당연히 반대하거나 그 불참하라고 부탁을 하지 않겠느냐. 기권하는 데 대해서 그 면탈하려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가 이러면서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을 이제 비난을 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 그 통일부 장관이었죠. 이재정 그 경기도 교육감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문재인 그 전 대표의 그 대변인격인 그 김경수 의원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그 기권으로 결정을 하고 이 북한에는 그 통보만 했다. 이렇게 제가 사후 통보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김경수 의원은 당시 북한에 대해서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이 2007년 11월 16일 그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이제 일단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부서인 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 결의안에 그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다음날 다시 한번 이 관련 장관들 그리고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이제 그 논의를 했지만 변경된 것은 없었다. 이 당시 그 남북 정상회담 그 직후여서 남북 간 대화가 그 이루어지던 시점인 만큼 이를 북한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통보라는 것이 결정하기 전에 물어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권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결의안에 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제 이렇게 그 말하기까지 했죠. 근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2년에 찬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동영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걸 계속 돌리는 모양인데. 네. 근데 정작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그러는지 이게 좀, 일단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일 이제 이 안건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이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고 이 15일 오전에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기권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16일 이제 새누리당의 그 이정현 대표가 그 문 전 대표를 그 겨냥해서 이 북한과 그 내통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 전 대표는 다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단한 모욕이다.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난하면서 그 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 이렇게 이제 그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이 생각했던 것과는 그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논란을 보려고 몇 년씩 책을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당혹감을 나타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기억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서로가 기억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뭐 어떤 구체적인 거 가지고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근데 오늘 이 문제 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7년 11월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여기 이 기권이냐 뭐 찬성이냐 이걸 두고서 지금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여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예. 자,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황당한 일이죠.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당시 유엔은 이제 북한 정권의 고문, 뭐 공개 처형 등 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재와 비판의 대상인 이 북한 정권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이런 황당무계한 결정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권의 권력 핵심부가 내렸던 것입니다. 예. 마치 뭐 죄를 지은 범인에게 판사가 유죄로 처분할까요? 무죄로 처분할까요? 하고 물어서 판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분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광의의 공범들인 셈이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노무현 정권 참여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사전 통보지 사전 문의가 아니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전 문의가 아니라 사전 통보였다라고 얘기한다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문제 회고록을 지금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쓰신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책, 제가 제 손에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된 대목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송민순 외교장관의 말씀입니다.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대목입니다. 명백하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권적으로 유도하고 북한에 대해 물어보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자리에 지금 참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뭐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냐 그런 걸 물어보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청문회를 열어서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청문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뭐 특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통해서 당시에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그 증언이 엇갈리고 또 사실이 아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이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청문회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장만 있지 증거는 없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물이라든가 대통령 기록물이라든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 또 열람하자 그러면은 그 NLL 재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일 한국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돼 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정체성과 안보관 국가관을 가진 정치 세력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기록물 열람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필요하다면 다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실상 북한과 내통한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오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그 손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식적인 형태의 회담이 아니라 국민들 몰래 북한 정권의 의견을 듣고 기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결과적으로 북한과 내통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저쪽은 뭐 총풍, 뭐 이 북풍 이런 얘기하면서 이 내통의 원조는 새누리당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거는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것을 호도하게 얘기한 거고요. 그건 이미 다 총풍 안풍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조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제 이건 새롭게 되돌아야 얘기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는 뭐냐면 새누리당이 이걸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고 있는 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을 덮기 위한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문재인 대표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대북 정책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는 시기라면 지금은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잠정 중단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 배치를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결정할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색깔론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도 있는 유력한 대선 주제 안보관을 따지는 일을 야당이 색깔론으로 모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당연히 알으셔야 할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선 후보 그렇죠. 검증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을 맡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역사관과 정체성을 가진 정치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문제를 삼는 것은요. 지금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통과됐어요. 제가 원내대표 시절 때 사실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 통과시킨 법인데요. 예. 이 법은 뭐냐면 이제 북한 주민들을 북한 채습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에서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어요. 예. 야당이 재단이사와 자문위원 등을 추천을 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효력을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이 아니기 바라지만 이러한 방해가 이러한 지연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왠지 불안한 느낌,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인권 관련 재단이라든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도 사실상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벌써 그죠? 이게 통일부에서 공문을 2차례나 보내서 빨리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야당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북한한테 물어보고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원유철 의원 싱크탱크 출범한다 그러는데요. 그죠? 싱크탱크요?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인가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네네. 제가 이달 27일 날 국회에서요. 예.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연구원을 출범시키는데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핵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안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드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산업과 같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자
라는 예. 차원도 있고요. 예. 또 시베리아 철도인 TSR하고 이 중국 철도인 TSR을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연결해 나가는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라는 미래 비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의 특성, 대륙과 해양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지금 북한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남북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동해를 연결해서 알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자라는 목표로 하는 이런 정책연구원 강한 대한민국을 이달 27일 날 국회에서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2.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썰썰.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예, 지금 시각 7시 38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로가 벌써부터 막히는 월요일 출근길,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지방에서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속도로 통해서 통행하는 이동량이 많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 밀리고 있고 판교부터 서초까지 길게 밀립니다.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판교에서 수원까지는 총 16km 구간 답답하고요. 동탄을 나가는데도 답답하게 묶여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외곽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금천 부근 서서울 요금소에서 용담터널, 비봉 부근으로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 도로가 이른 아침 시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강변북로 쪽으로 진입하는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상계교에서 장안교까지 시속 10km 내외고요. 성동교에서 강변북로 진입할 때도 많이 답답합니다. 6번 국도 따라 양평으로 나갈 남양주 도곡나들목 지나는데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며칠 전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죠. 10명 사망에 10명 부상이라는 끔찍한 인명피해를 남겼는데요. 특히 훼손 상태가 심해서 어제서야 희생자들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형 버스라면 법률상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겨진 것은 물론이고요. 또 해당 버스의 운전자가 교통 관련 전과가 12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문제로 지적되어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연료통 문제도 사실 제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원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고가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사고였었나요? 실제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보통 이게 약간 이제 정규 속도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시속 100km 조금 넘는 속도에서 가드레일 정도 충격하고 차가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냥 적당한 충돌 사고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10여 명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조그만 우연들이 너무도 많이 겹쳐졌기 때문에 저도 좀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이게 너무나 큰 불행으로 이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운전기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쪽 타이어가 파열됐다. 지금 이제 말을 바꾸잖아요. 그죠? 예. 울산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른쪽 차선으로 붙었다. 지금 말을 바꾸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요. 예.
저는 이제 또 원래 이제 타이어 쪽 제가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계절상으로는 요즘 같이 기온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10도 정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대부분 운전자들의 타이어 공기압이 한 15% 이상 낮아서 실제 타이어 파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타이어 파열로 보이지 않는 게 보통 TBR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공기압이 8에서 10기압 정도 되거든요. 예. 보통 이런 타이어들이 파손됐다라고 하면은 그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뒤에서 한 50m, 60m 떨어진 운전자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터지는 순간 차량이 좌우로 약간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크고 주변에서 분명히 그 뽀얀 먼지가 막 올라올 정도로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이제 폭발음이 들었다는 승객이나 주변 차량에 어떤 그 증언도 없었고 타이어가 파열하면서 발생하는 흔들림이나 먼지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급격한 차선 변경 그리고 이제 그 콘크리트 가드레일이 있었기 때문에 갓길에 여유가 좀 없었거든요. 급격히 진입하다 보면서 우측 모서리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꾸 말 바꾸는 거 보면 이 사람 말이 좀 거짓말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누구든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비상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비상구. 예, 비상구가 있었다면 이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의견이 당연히 나오는데요. 규정상에는 원래 주 출입문과 반대되는 곳에 최소 너비가 40에 높이가 120cm 이상의 비상구가 밖으로 열려야 되고 열쇠 등의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비상구 주변에 탈출에 방해되는 장치나 문턱도 없고 좌석도 쉽게 접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요. 이러한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데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강화유리가 있으면 이걸 비상문으로 대체해서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또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독소 조항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버스가 비상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요, 외국에도 관광버스는 저거 없는 것 같은데 비상구요? 예, 비상구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광버스들은 강화유리로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도 이제 안전문에 대한 그 비상구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결국은 강화유리는 쉽게 깨질 수 있다라는 착각인데 그게 강화유리 같은 경우 끝이 무척 날카로운 쇠망치나 이런 경우로는 살짝 쳐도 실제 깨집니다만 그게 없을 경우엔 주먹이나 발로 차도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 불감증이나 이런 게 좀 간과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지금 당장 없는 문을 만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창문 옆에마다 전부 비상망치를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상망치를 좀 많이 둬야 되는데 실제 현재 규정에는 4개 정도가 놓여있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처럼 갑자기 실내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할 경우에는 승객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비상망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망치를 좀 다양한 곳에 둬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버스 회사에서 이제 좀 난색을 표현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폭력적인 사람들이 쉽게 망치에 접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두는 것도 실은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 답이 큰일이네요. 이거 근데 일부에선 비상문을 천장에다 두거나 바닥에 두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비상문은 원래 규정에도 주 출입문의 반대편 대각선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한쪽 면이 전도되면서 차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실제 비상문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천장 쪽에 탈출구를 만들려고 해서 차량이 실은 전복됐을 때 윗면으로 나 있는 비상구를 밖으로 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 이제 그 출입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요. 30인승 미만의 버스는 천장에 탈출구를 1개, 그리고 30인승 이상에서는 2개로 확보하도록 내년부터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차가 100km 정도, 이게 원래 관광버스 80km 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속?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대형 관광버스 같은 경우 중에서는 이제 80km는 화물차고요. 일반 운송용은 100km 이상 넘지 못하는 되어 있죠.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마찰로에서 연료통에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겁니까?
실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연료통이 1차, 2차 충격에 의해서 연료가 좀 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콘크리트 벽을 60m가량을 이렇게 끌면서 예. 중간중간 충격하면서 갔는데 그 상황에서 불꽃이 튄 것이 연료에 붙어서 불이 붙고 그것이 이제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새고 있는 상태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좀 슬픈 참 참혹한 일이지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료가 샌 상황에서 쇠가 쭉 콘크리트를 긁으면서 그러니까 너무도 우연치고는 안 좋은 일이 정말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겹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운전기사가 전과 12범이라는데 이런 사람들 이 차 몰기에도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중에 이제 전세버스 운전자 자격 요건으로는 3가지를 만족하면 되는데요. 예. 당연히 뭐 대형 면허, 버스 면허 운전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을 해야 되고요. 예.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고요. 성폭력에 관한 정과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운전을 못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 정밀 판정표에서 적합 판정 이 3가지만 있으는데요. 예. 결론은 많은 회사들이 필수 조건으로 이제 무사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참고 사항으로 삼고 있지만 법규상으로 보면은 운전 관련 법규 위반 12범 아니라 20범이라도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쳐져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해당 기사가 음주나 무면허 등 관련 12가지가 위반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외에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 여기 이런 얘기인데 그 운전에 대한 난폭 운전이나 이런 교통 위반은 이게 습관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